2023년 2월 14일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교수님 오늘도 댁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이시는 것처럼 부산에 와 있습니다. 네. 예, 부산에 이제 차세대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네. 예, 우리 부산을 거의 이끄는 전통 산업의 대표님들 와. 저녁에 모였는데, 100여 분 앞에서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왜냐면 그분들이 미래 리더분들이시니까, 네. 그분들이 "이렇게 경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 드리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고 맥주 한잔 하고 이 방송을 위해서 바로 호텔로 올라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제 그런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 내용들이, 조언들이 네. 이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네. 도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이, 네. 그냥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여기 바쁘신 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시청자님들과 함께 즉시 분석으로 만나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1월 CPI가 발표되었는데요. 총평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한 숫자가 나왔다. 어, 어쨌든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음, 근데 뭐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애매한 뭐 조정이라면 조정, 정말 애매한 어떤 숫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치가 어쨌든 지난달보단 떨어졌지만 기대치보다는 덜 떨어졌기 때문에 음, 시장이 부합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 네.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뭐 '안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구나.' 음. 이렇게 총평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숫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CPI 발표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뭐 한 1년 동안 내내 그 말씀 드렸는데요. 결국 물가, 금리, 시장 이 3 박자인 거예요. 결국 물가가 잡혔느냐 여부에 따라서 '금리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겠네.' 혹은 '금리 인하 곧 되겠네.'라는 그 믿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정점론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힘을 받을 텐데, 물가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금리에 따라서 주가나 부동산 시장이나 혹은 경기 침체 여부나 환율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나타나니까 물가, 금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볼까요? CPI가 발표됐으니까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모습인 거고요. 지난 FOMC 회의 때 약간 전환점과 같은 디스인플레이션에 가까운 그런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CPI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닌가, 이것 여부에 따라서 내일 뭐 장도 좀, 혹은 이후 2월 장을 좀 결정질 수도 있겠는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6.5% 수준, 지난 12월 물가 그것을 상회하는, 다시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다시 지난 12월보다 1월 물가가 더 높았거든요. 5.0에서 5.2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까무라치는, 시장 입장에서는 까무라치는 일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어, 어쨌든 '물가 잡히는 경로하에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갖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난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연속으로 물가 정점을 찍었다고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 결과도 그것에는 이제 부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 제가 방금 데이터 발표되자마자 업데이트한 그 그래프를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내내 똑같은 그래프를 보여 드리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계시죠? 9.1% 지난 6월 달 미국 물가 상승률, 그 이후에 지난 12월 CPI 물가가 6.5%로 내려왔었단 말이죠. 근데 23년 1월 물가 상승률을 이미 시장은
한 6.2% 정도로 아, 기대했었어요. 네. 근데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난달 6.5%보다는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좀 안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좀 반신반의한 그런 어, 성격의 실적치였다라고 저는 그냥 평가를 먼저 내리고 싶고요. 제가 매번 웅달님과 이렇게 즉시 분석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우리는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화되는 흐름. 근데 시장은 이걸 보고 또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정점 맞나? 아니면 금리 인상 더 할까?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할까? 아니면 그 이후에 빨리 금리 인하로 또 전환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파월의 입장. 어쨌든 연준의 입장은 이 그래프보다는 이 다음 그래프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앞에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인데 앞에 그래프는 22년 이 지점부터 이후를 보여드린 것뿐이고요. 지금은 20년부터 좀 긴 텀에서 봤는데 본 이유는 6.4%까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네.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멀었구나. 그래서 네. 6점이 좀 6.0 밑으로 빨리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생각보다 그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좀 주목하는 것이 근원 물가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장과 연준 간의 그 오해가 어떻게 보면 서로 동상이몽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근원 물가였다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치를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6.5였어요. 이번 달에는 6.4로 떨어진 거죠. 보이시죠? 그런데 그 물가 상승률 중에 일부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고 일부가 에너지 물가 상승률인데 식료품 물가는 좀 떨어졌고요. 근데 에너지 물가는 다시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12월보다 1월에 더 불안해진 거예요. 천연가스라든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일이 있죠. 에너지 가격이 좀 다시 치솟는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보였던 게 근원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원 물가 상승률 5.7%가 얼마나 더 떨어져 줄까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올해 1월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가 5.5%였거든요. 근데 역시 기대치보다 높았어요. 5.6%. 이런 면에서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환호할 만한 소식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또 추이를 보여드린다면 지난 근원 물가 상승률이 5.7이었으니까 음, 그래도 5.6%로 기조적으로 잡혀 나가는구나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PC 발표될 때 웅달님과 즉시 분석해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인데요. 역시 PC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PC 물가도 어쨌든 떨어져 줬고 CPI도 떨어지고 있고 실적치 기준으로 기대치랑 상관없이 실적치만 봤을 때 지난달보다 떨어졌고 CPI도 떨어졌고 PC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 근원 물가도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또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물가 정점 맞고 네.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구나. 이런 걸 소위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스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숫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환호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져줘서 안심이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CPI의 발표 관심을 기울이는 거를 네. 금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수치면 이 금리 인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시장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화면을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 자, 이게 CPI 발표 전 단계의 CME Fed 워치인데요. 어쨌든 이제 3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때도 물론 즉시 분석해드리겠지만 이게 오늘 낮에 90.8% 무게를 가지고 0.25% 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할 거야. 다음 이제 FMC 3월 달에 있을 FMC 회의 때는 22일이죠. 한국 날짜로는 23일 새벽이죠. 90% 정도 베이비 스텝 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CPI 지금 발표됐죠. 조금 애매한 숫자이긴 하지만 이게 기대에 부합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98%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않고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 실적치 중심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었죠? 잠깐만요. 네. 93.7%로 올라갔죠. 예. 어쨌든 조금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확실히 베이비 스텝 할 거야. 빅스텝까지는 절대 아닐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제 의견도 말씀드린다면 시장의 기대치랑 비슷하게 저도 역시 FMC 회의 때는 어쩌면 이 물가가 기대치에 부합하는 것까지 된다면 3월 달에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금리 인상하는 것도 속도 조절인 거라고 어,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어, 기대치에 부합할 만큼 확실하게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히는 모습은 아니니까 음. 그래도 베이비 스텝을 해야만 한다라는 어, 연준의 입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3월 달에 있겠다. 저는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고요. 물론 PC 발표되면 저희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3월 22일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FOMC가 있는데 그때 네. 이제 베이비 스텝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예, 저도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그 이후에도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으실까요? 이후에는 네. 지금의 이제 이 물가 안정 기조가 애매하거든요. 지금은 1월 물가 상승률을 발표잖아요. 근데 네. 2월 달에 또 물가가 불안해지는 이슈가 등장했어요. 그게 안타깝게도 조류 독감이에요. 그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이제 원래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에그플레이션은 에그리컬처럴부터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에그리컬처럴이라는 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이것저것 다 오른다 이런 뜻인데 이번에는 진짜 말 그대로 에그 달걀 가격이 치솟은 거예요. 미국의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달걀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더 충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걀은 미국 입장에서 주식이에요. 왜 주식이냐? 이제 여러분 브렉퍼스트 먹을 때 이제 달걀 후라이 많이 먹고요. 그리고 우리 식빵이 주식인 나라잖아요. 근데 식빵 만들 때 달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달걀 없이 아이스크림 못 만들고 식빵 못 만들고 아침 못 먹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달걀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것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선 더 물가가 치솟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린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지금 2월을 살고 있는데 3월 달에 2월 물가를 받아들면 생각보다 안 잡힌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안 잡히는 경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이코노미스트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표지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엑시트 웨이브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엑시트 웨이브. 이게 뭐냐면 엄청난 물결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건데 중국이 리오프닝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원자재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공장을 가동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스탠스로는 베이비 스텝 2번 어, 남았다. 이렇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2번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금리 인상해도 경기 괜찮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우리 IMF 경제 전망 보고서 즉시 분석할 때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구나. 이렇게 보니까 금리 인하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융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챙기는 건 물가, 경기, 세 번째 금융이에요. 근데 금융 불안 문제도 생각보다 완화됐어요. 22년 11월 정도가 금융 불안이 가장 높았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근래 들어. 그랬는데 그거마저 완화됐으니까 금리 인하할 이유가 추가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금리 인상을 더 해도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어, 예, 마음 놓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물가만 생각하면서 금리 결정해라. 이 사인인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고용도 탄탄하잖아요.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금리 인상 더 해도 돼라는 신호니까 물가만 보면서 금리 결정해라.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면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최근 주식 시장을 좀 볼 때, 1월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다가, 이제 2월 들어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 부분을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다 말씀드리려면 지금부터 3시간 걸려요. 네, 그거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물가 금리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자,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잠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1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정점에 해당되는 금리를 또 그래도 다소 뭐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4.75. 근데 중심적으로는 그래도 5의 무게를 두다가 그래도 이게 무게를 둔 게 이쪽이었죠. 그죠? 4.75에서 5 사이였죠. 네. 한 달 전에. 그러다가 다소 일주일 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으로 건너온 거죠. 음,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강해진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진 거예요. 강해지면서 이동안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건데, 그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또 빅스텝이나 5.25의 무게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근래 들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좀 좋지 못했죠. 네. 주가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게 아까 보여드렸던 98%이 정도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드니까 또 환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본다면 공유를 중지하고 결국 금리 인상의 정도, 금리의 정점을 놓고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까라는 그 기대감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릴 것 같아라고 할 때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되다가 더 올릴 것 같아 생각보다 더 올릴 것 같아 하다가 또 돈을 빼다가 또 다시 오늘처럼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혔네 그러면서 다시 또 마음 놓고 유입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랠리와 뭐 안도와 뭐 조정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 지금 말씀드리는 물가 금리 시장이라는 이 삼박자 관계 속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영역들 아닌가. 어, 그래서 우리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놓치지 않고 우리 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물가와 금리만으로도 되게 상당 부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네, 시장의 생각과
예, 그 연준 파월의 생각이 좀 예,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전에도 좀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이 예, 부분에 대한 그 댓글에 그 문의를 예,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예, 교수님께서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에서 정말 그 양질의 컨텐츠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혹시 뭐 몇 개 정도 영상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뭐 준비된 PT 속에 보여드릴 만한 게 요거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어, 23년 상반기 경제 있죠. 이 경제는 우리가 시대를 규명한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 음,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어쨌든 안정화되는 국면이에요.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안 온 순간이에요. 그런 구간에 시장은 낙관하기도 하고 또 연준은 계속 경계감을 비추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23년의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과도한 낙관을 하게 되면 또 이 의외로 연준이 경계감을 막 보일 때마다 또 뭐 베어 마켓 뭐 이렇게 조장한다 막 이렇게 또 비판하면서 또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장세가 23년 상반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온전히 안 잡힌 상황,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아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들쭉날쭉하면서 이 박스권 안에 맴돌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걸 요약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기로는 어쨌든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명확히 구분짓고 그리고 연준은 왜 경계감을 갖는지를 이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이 시장을 더 크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시장의 낙관론만으로도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낙관론은 왜 그렇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 혹은 IB뱅크, 글로벌 투자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중앙은행의 입장도 동시에 알아간다면 여러분 둘 간의 어떤 입장차, 동상이몽 그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것이 투자 의사 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어떨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댓글에도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 2월 23일에 그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더라고요. 네, 그때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쉬어가는 것도 조절이니까 쉬어갈 가능성도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추가 인상도 가능성도 반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금리 격차가 한 번 더 벌어졌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포인트였다가 1.25%포인트로 벌어진 거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리고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예고되다시피 하니까 음,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여부를 떠나서 5% 정도는 거의 명확하다라고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결해 버리면 이제 1.5%포인트 차이가 되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것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그림 그리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환율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2년 10월에 1440원을 돌파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불안했었죠. 이때는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단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은 곧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간의 격차가 벌어질 때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 벌어질 것이라고 보일 때 그때 환율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선행지표예요. 주식시장도 선행지표이듯이. 둘 다 선행지표니까 더 벌어질 것 같아 하면 강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랬었는데 이게 나름 안정화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큰 틀에서 그런 거지 작은 틀에서 이게 짧게 1월 3일 이후를 좀 보신다면 환율이 그나마 안정화돼서 1,200원에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좀 안도를 했었는데 지금 2월 들어서 환율이 또 급등합니다. 어, 이 급등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생각보다 빨리 벌어지는구나. 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금 1,300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1,200 후반대 이게 강달러거든요. 이미 어, 1,100원이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1,200원을 넘으면 무조건 강달러 맞고요. 강달러가 다소 완화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표들이 말이죠. 그냥 디스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물가. 음, 환율도 정점 찍고 떨어졌지만 여전히 강달러. 주가도 22년 10월이 저점이었지만 여전히 지금 강한 코스피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저점 대비 강한 코스피죠. 그죠? 네, 2,500선이다 그러면 이게 강 코스피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강 주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들이 그러니까 애매한 흐름을 달려나간다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들었는데 진짜 애매한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달러가 야기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동결해 버리면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월에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예고되다시피 했는데 우리나라는 동결해 버리면 그러면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강달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용인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강달러를 용인해 버리면 우리나라 물가 잡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 잡는데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가도 잡고 강달러도 막는데 좀 주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에 그래도 베이비 스텝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우리 금통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런 발언을 할 거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진짜 너무 섣불리 낙관하거나 또 예. 너무 비관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시장을 더욱더 예의주시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김광석 교수님의 즉시 분석과 함께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양질의 컨텐츠들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영상을 우리 채널에서도 많이들 찾아보시는데 또 제 얘기 말고 또 훌륭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또 우리 웅달책방에 네. 가셔서 많이 또 음, 확인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끝으로 좀 하고 네.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물가는 결국 미국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곧 한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데요. 근데 한국 금리 결정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굳이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에 더 영향을 미쳐요. 받아요. 어, 상대적으로. 근데 부동산 시장은 한국 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어, 왜냐하면 실물 경제에 해당되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동산 얘기는 좀 많이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네. 금리와 연관된 그 궁금증 제가 아마 금통위 결과 나오자마자 역시 웅달님과 즉시 분석해 드릴 텐데 그 부동산 시장에 어, 대한 판단도 그때 의외의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